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34번째, 원자번호 34번 셀레늄입니다. 산소와 황의 뒤를 잇는 16족 원소인 만큼 매우 다양한 특징이 있을 텐데 생각보다 유명하진 않은 셀레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셀레늄이라는 원소 이름은 그리스 신화 속 달의 여신 셀레네로부터 유래합니다. 초승달 모양의 왕관과 흩날리는 베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전차는 셀레네의 상징인데 이들 중 셀레늄과 관련된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셀레늄이라는 이름은 신화 속 인물과의 공통점 없이 비교적 사소한 이유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나름의 이유는 있었지만 다시 강조하자면 달과는 아무 상관없는 원소입니다. 공전이나 자전, 표면 구조, 대기, 원소 조성 등 여러 특징들이 있겠지만 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구의 위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와 묶여있는 것보다 더 큰 특별함은 없겠죠. 달을 셀레네라 부른다면 지구를 표현하는 다른 명칭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텔루스입니다. 셀레늄의 바로 아래 위치한 네 번째 16족 원소 텔루륨은 지구를 의미하는 텔루스에서 유래합니다. 지구와 달의 관계처럼 텔루륨과 셀레늄이 연관되기 때문에 연이어 이름 붙은 셈입니다. 셀레늄의 발견과 분리는 1817년 스웨덴의 화학자이자 화학의 세 번째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옌스 야코프 베르셀리우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앞서 주기율표 대주주 원소 발견 마스터 험프리 데이비경의 동료이자 라이벌로도 자주 등장했었죠. 베르셀리우스에게 셀레늄 발견의 기회가 다가온 것은 그가 모국 스웨덴의 팔룬 지역에서 광산을 운영하며 황산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황산을 생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연실법이라 불리는 납으로 코팅된 반응로에서 황산 합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산은 알코올과 더불어 화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로 꼽힙니다. 황산을 이용해 염산이나 질산 등 다른 산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고 황 자체는 자연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소이자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화학 반응과 마찬가지로 유리로 이루어진 반응기에서 황산의 생산을 시도했습니다. 황을 태워 이산화황을 얻은 후 이를 과산화수소나 물 등에 녹여 황산이나 아황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깨지기 쉬우며 황산과 같은 위험한 물질을 대량으로 그것도 높은 온도에서 얻기에는 현실적으로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체에 대한 화학 법칙이나 붕소 발견 등 이야기에서 만나본 프랑스의 저명한 화학자 게이 리삭이 자신의 이름을 딴 게이 리삭 타워를 개발하며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납으로 내벽을 만든 타워 반응기는 황산 생산에 최적화된 설비였습니다. 낯선 공정일 테니 연실법을 통한 황산 생산 과정과 납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는 역시나 황입니다. 황을 연소시켜서 즉 산소와 반응시켜 이산화황을 얻을 수 있으며 화산지대나 특정 지층이 아닌 이상 완벽히 순수한 황만을 대량으로 얻는 것은 석유 정제로 황 생산이 가능한 현재와는 달리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황을 함유하고 있는 흔한 광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바보의 황금이라고도 불리고 생명의 탄생과 지각 반응에서 중요하게 등장했던 황철석입니다. 이들은 모두 산소와 반응해 많은 양의 이산화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산화황과 반응시키기 위한 또 다른 물질은 질산입니다. 질산은 이산화질소를 물과 반응시키는 과정을 통해 아질산과 질산의 혼합물 형태로 얻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물질 모두가 순차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반응의 최종적인 생성물은 62에서 70% 농도의 진한 황산이 되며 부산물로 이산화질소와 산화질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금 질산을 만들기 위해 투입됩니다. 순수한 황을 사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황철석을 이용한 황산 생성에서 기묘한 물질들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납으로 반응로 내벽을 코팅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죠. 실제로 금속들은 산과 반응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며 산화되어 녹아 이온의 형태로 변화하곤 합니다. 산화와 환원 반응의 선호도를 비교할 수 있는 간단한 이온화 경향이라는 순서도로부터 산에 녹는 금속과 녹지 않는 금속을 나눌 수 있죠. 금이나 백금 등은 산에 녹지 않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납은 산과 반응하지 않는 금속이라 말하긴 어렵습니다만 화학 반응의 목표가 황산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황산이 약한 산이기 때문이 아닌 납과 황산의 반응은 녹지 않는 침전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 생성되는 물질은 수용액 등에 녹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해도가 매우 낮아 전혀 녹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은과 염화이온이 만나 이루어지는 염화은은 대표적인 침전물 중 하나로 배우곤 합니다. 납이온과 황산음이온은 침전물을 이루게 되는데 반응로 내벽을 황산납이 코팅하며 추가적인 부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황철석을 이용해 황산 생산을 시도했을 때 납 반응기 내부에서 붉은색 고체 침전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붉은빛의 색상으로부터 황화 비소와 같은 주황빛 물질이라 미루어 짐작했습니다. 여러 광석의 공정에서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던 물질이 비소 화합물이었던 만큼 이후부터는 되도록 황철석을 사용해 산을 만드는 시도는 중단됩니다. 그럼에도 황철석을 사용하고자 했던 베르셀리우스와 요한 고틀리브 간은 이 미지에 붉은 침전물을 태우면 썩은 양파와 같은 불쾌한 냄새가 발생한다는 특징을 발견합니다. 분명 무취외 비소 화합물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특징이었으며 셀레늄과 단짝이라 소개한 그리고 이후 만나볼 텔루륨 화합물과 흡사한 냄새였습니다. 결국 자연스레 붉은 침전물은 텔루륨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 결론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후 텔루륨의 사용이 늘어나며 텔루륨 화합물의 수급이 부족해지자 베르셀리우스는 텔루륨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던 붉은 침전물을 다시 한번 분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텔루륨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이전에 발견된 적 없던 새로운 원소라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지구의 이름을 딴 텔루륨과 유사했으며 광석에서 항상 함께 얻어졌기 때문에 지구와 달의 관계에서 착안해 셀레늄이라 이름 붙게 됩니다. 셀레늄은 16족 세 번째 원소로 황에 이어 본격적인 칼코젠 원소입니다. 구분상 비금속 원소에 해당하지만 결정상에 따라 금속처럼 보이는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속과 비금속을 원자 간의 결합 방식과 더불어 전도성 혹은 저항을 기준으로 판별하기 때문에 셀레늄은 비금속으로 구분됩니다. 원자번호 34번 셀레늄 원자액은 34개의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중성자 개수 분포 중 가장 흔한 셀레늄 원자액은 46개의 중성자를 포함합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동위원소 중 안정한 핵종은 셀레늄 74부터 셀레늄 82까지 다음과 같은 6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셀레늄 80는 안정한 마지막 동위원소이며 셀레늄 82의 경우 붕괴될 수 있지만 반감기가 매우 길어 안정한 것으로 고려되곤 합니다. 지금부터의 많은 비교는 다른 16족 원소들과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황은 다양한 구조가 존재했던 것처럼 셀레늄 역시 결정 구조나 다른 동소체들이 관찰됩니다. 황에서 두드러진 8개의 원자 고리로 이루어진 형태나 텔루륨이 선호하는 육방 구조의 결정성의 중간적인 위치에 셀레늄이 포함됩니다. 이는 셀레늄은 경우에 따라 이 두 구조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되며 육방 결정 구조를 T셀레늄, 모노클리닉 결정 구조를 M셀레늄이라 구분합니다. 유명한 셀레늄의 모습을 기준으로도 베르셀리우스 등이 발견했을 붉은색의 가루 형태는 M셀레늄, 그리고 금속처럼 보이는 검은색 형태는 T셀레늄으로 완전히 다른 외형을 갖습니다. 이들은 열이나 빛 에너지를 통해 결정 구조 변형이 가능하며 외견에서 보이는 차이만큼이나 특성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간적인 애매한 상태, 즉 비정질 셀레늄도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를 A셀레늄이라 구분합니다. 특정한 결정성 없이 무작위적으로 연결된 비정질 상태기에 정확한 해석이 어려웠지만 비정질 셀레늄 역시 형성이 가능해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셀레늄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셀레늄이기에 가능한 특별함을 찾기 위해 기본적인 분자의 구조 형성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의 중심 원자와 여기 결합한 다른 주위 원자들의 경우를 입체적으로 구분하곤 합니다. 두 개의 외부 원자가 결합한다면 선형의 구조나 구분형이, 세 개라면 삼각평면이나 피라미드형이 만들어지는 등 가능한 구조의 경우를 일반화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원자들은 중앙에 작게 뭉쳐있는 원자핵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부피 모두는 전자로 이루어집니다. 전자는 음의 전하를 갖는 입자인 만큼 전자들로 이루어진 원자끼리 인접한다면 음전하와 음전하 사이 작용하는 반발력에 의해
가장 먼 곳으로 서로를 밀어내며 배치하려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하학적으로 가장 멀리 주위 원자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분자의 구조를 추산하는 것을 최외곽 전자쌍 반발 이론, 줄여서 VSEPR 이론이라 부릅니다. 이를 통해 4개의 동일한 주위 원자로 이루어진 메테인 등은 화학결합을 이루는 전자들이 서로를 가장 멀리 밀어내는 최적화에 의해 정사면체 모양을 갖습니다. 입체적인 구조의 형성에 앞서 원자들은 일정한 규칙을 만족시키며 분자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예로 든다면 탄소가 갖는 4개의 최외곽 전자, 그리고 산소들이 각각 갖는 6개씩의 최외곽 전자는 화학 결합을 만들거나 고립되어 위치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 종합적인 결과는 각 원자들마다 주위에 8개의 전자를 갖는 형태를 만족시키는 방향입니다. 앞서 봤던 다양한 구조들 중 4개 이하의 결합을 갖는 분자들은 총 8개의 전자가 중심 원자에 위치하는 만큼 숫자 8을 의미하는 옥텟 규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보다 많은 결합을 갖게 된다면 전자가 더 많아질 텐데 어떻게 될까요? 8개 이상의 전자를 가져야만 할 테니 우리는 이것을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 부릅니다. 언제나 확장이 마음대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소의 종류마다 원자의 크기가 다르며 더 많은 전자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전자의 껍질이 많고 오비탈의 종류도 다양한 큰 원자들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황 등이 속한 3주기 원소 이상부터는 옥텟 규칙의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계산되는 원자의 반경을 비교해봐도 1967년 발표된 엔리코 클레멘티의 계산법을 기준으로 산소는 48 피코미터, 황은 2배에 가까운 88 피코미터, 그리고 셀레늄은 더 큰 103 피코미터를 갖습니다. 셀레늄에게는 산소나 황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오존은 3개의 산소로 이루어진 분자입니다. 하나의 화학 결합 구조를 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중결합 하나, 단일결합 하나로 주위 산소들과 연결되며 고립된 전자쌍 하나를 독립적으로 보유합니다. 하지만 산소보다 큰 황에서는 다른 결합 형태가 나타납니다. 2개의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연결되고 고립 전자쌍이 하나 있습니다. 셀레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의 원자가 갖는 전자 개수를 살펴본다면 작은 산소로 이루어진 오존은 옥텟 규칙을 따르며 황과 셀레늄은 모두 확장된 옥텟 규칙을 따릅니다. 황과 셀레늄 사이에도 또 다른 차이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셀레늄이 더 크기 때문에 허용되는 결합이 더 커 독특하게 사슬형 고분자 구조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유용한 이산화셀레늄의 시작입니다. 생유리를 만드는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흙에서 얻어지는 석영 등을 녹여 유리를 만드는 만큼 함유된 원소에 따라 유리의 색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가장 유명한 종류는 금 나노입자가 함유되어 투과광과 반사광이 다른 색상을 갖는 스테인드 글라스 등에 활용되어 온 유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찾아볼 수 있는 붉은색의 유리들은 모두 금 나노입자를 넣어 만들고 있을까요? 아무리 적은 양을 넣는다 해도 금은 금입니다. 선명한 색을 만들 정도면 꽤나 많은 양의 금을 넣어야 할 텐데 가성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셀레늄이 합니다. 유리에 셀레늄을 넣어 만들면 함량에 따라 선명도가 다른 붉은 유리를 만들 수 있고 흥미롭게도 자외선을 받으면 분홍색으로 빛나는 형광 특성까지 생겨납니다. 함유된 셀레늄이 굳어지는 과정에서 나노입자가 생기거나 규산 구조에 이 셀레늄 음이온이 결합하며 만들어지는 색으로 해석됩니다. 더 기능적인 셀레늄의 채색 역할은 전통적으로 강철이 녹슬지 않도록 보호하는 청회색 광택을 갖는 산화물 형태로 변형시키는 스틸 블루잉 공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속 제품에서 종종 보는 검은색 혹은 짙푸른색의 모습이 여기 해당하며 대장장이들이 검을 만드는 다큐멘터리 등에서 검신을 검은색 용액에 담갔다 꺼내 천으로 닦아 다마스커스 문양을 선명하게 만드는 등이 바로 셀레늄을 이용한 산화 처리입니다. 특히 건메탈에 자주 사용되는데 판매되는 제품들을 찾아봐도 셀레늄산이 함유되어 있다 쓰여 있으며 이는 이산화셀레늄을 물에 녹인 화학식을 의미합니다. 실효성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셀레늄 블루잉이 없는 경우 표면에 염화이온이나 소듐, 산소 등 다양한 원소로 뒤덮이지만 황셀레늄 합금으로 처리된다면 견고한 표면 보호막을 구성합니다.
보호막은 보편적으로 금속을 산화시키는 염분이나 수분, 산소 등의 접근을 차단해 장기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또 다른 셀레늄과 색은 사진의 인화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현상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메모들은 모두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도 잘 보존된 것들도 많고 공통적으로 갈색 잉크로 쓰여졌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사진 필터에서도 자주 보이는 색상이며 이를 흔히 세피아라 부르곤 합니다. 사실 세피아는 그리스어로 갑오징어를 의미하는데 갑오징어 먹물 주머니에서 분리된 갈색의 안료가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먹물 특유의 향이 있듯 황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냄새는 좀 나지만 내구성 높은 잉크가 됩니다. 이를 활용해 별도의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는 황화소듐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이오우레아 같은 유기 황화물 또는 황고분자를 이용해 사진 인화 등에 적용합니다. 황이 가능하다면 셀레늄도 가능합니다. 세피아톤과 유사하지만 채도가 덜한 셀레늄 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셀레늄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인화물의 보관 영구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토너는 인화물 용액 속 은과 반응하여 인화물을 보호하는 셀레늄과 은을 형성합니다. 특유의 색감과 더불어 오랜 시간 사진이 손상되지 않도록 셀레늄이 보조하는 셈입니다. 색상 변화를 통해 중독성, 마약성, 향정신성 물질을 검출하는 방법을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정확히 어떤 물질이 사용되고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물질로 모든 것을 검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여러 검출 시약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메켈 리전트는 셀레늄을 이용합니다. 이산화셀레늄을 황산에 녹여 간단히 제조 가능한데 직접 만들어 보시려면 1g의 셀레늄산과 진한황산 100ml의 비율로 혼합하면 됩니다. 주된 분석 목표 중 하나는 바로 모르핀이나 코데인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 알칼로이드입니다. 산성 환경과 셀레늄 시약은 산소 고리 구조를 산화시키며 아포모르핀이라는 형태로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그 결과 녹색으로의 변색으로 명확히 분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마약류 검출 시약은 단순히 페놀프탈레인이 산성도에 따라 색이 바뀌는 수준이 아닌 실제 유기화학 반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화학 반응 키트로 볼 수 있습니다. 셀레늄 외에도 자외선을 받아 형광을 내는 원소들은 여럿 있습니다. 우라늄 유리는 선명한 녹색빛을 만들어내며 카드뮴이나 망가니즈도 형광빛을 냅니다. 그렇다면 카드뮴과 셀레늄이 함께 혼합된 유리는 어떨까요? 카드뮴과 셀레늄의 조합은 매우 밝은 색상의 형광을 만드는데 그 원인으로 산화셀레늄이나 셀레늄 단원소 나노입자의 형성, 셀레늄 색상 중심의 형성과 더불어 금속 셀레늄 조성의 양자점을 구성하는 것으로도 이야기됩니다. 특히 카드뮴과 셀레늄이 만드는 양자점은 매우 유명합니다. 2023년 노벨 화학상 주제이기도 했던 양자점은 양자 현상에 의해 자외선을 받아 다양한 색상의 가시광선 빛을 만들어내는 나노 입자를 의미합니다. 몇 가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조합으로 서로 다른 색상과 구조의 양자점을 설계할 수 있는데 최초의 연구들은 카드뮴과 16족 원소인 황 그리고 셀레늄의 조합이었습니다. 비록 카드뮴은 독성 중금속 원소여서 이제는 사용이 선호되지 않지만 카드뮴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금속 원소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양자점을 이용해 체내 이미징이나 질병의 진단, 디스플레이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셀레늄은 양자점의 시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소입니다. 셀레늄이 중간 크기 규모의 16족 비금속 원소이기에 화학 결합에서 다양성이 보였다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특별한 형태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향족 분자로 구분되는 벤젠 등은 표준적인 파이 전자를 이용한 방향족 고리 구조를 이룹니다. 하지만 셀레늄은 그 외에 추가적인 결합이 가능하여 파이 전자 방향족과 더불어 셀레늄 시그마 오비탈로 이루어진 또 다른 방향족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그마 방향족 고리 내부 표준 파이 방향족 벤젠 고리를 갖는 이중 방향족 분자가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이론상 이중 방향족이라는 특별함이 가능할 것으로 수십 년간 생각되었지만 안정한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져 분리까지 성공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 시작이 셀레늄에게서 확인되었습니다.
퀴켈의 규칙을 충족시키는 10개의 비편제 전자들로 이루어진 이중 방향족성은 화학 분야에서 방향족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전하 수송 시스템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받고 있습니다. 벤젠과 같은 방향족 구조에서 특이성이 나타났다면 이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탄소 동소체인 그래핀과 같은 구조에서도 조금 다른 무엇인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껏 발견된 수많은 평면 소재들을 살펴본다면 대부분이 완전한 평면 혹은 반복되는 단차를 갖는 계단식 구조임과는 무관하게 육각형 구조를 반복적으로 이루곤 합니다. 화학결합과 이루는 각도를 고려할 때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경우 오비탈 모양과 더불어 스트레인이 걸려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가장 자유롭게 결합 가능한 것은 육각형 형태인데 재미있게도 팔라듐과 셀레늄이 이루는 2차원 소재는 오각형의 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기하학적 형태를 카이로 오각 타일링 패턴이라 부릅니다. 합동 볼록 오각형에 의한 유클리드 평면의 테셀레이션 형태를 갖죠. 혹시나 이 외에도 오각형 구조가 없을지 계속해서 추적 중에 있으며 제안되었던 가상의 탄소 동소체는 펜타그래핀이라 불리는 오각형 탄소 카이로 타일링 유사 구조입니다. 2014년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제안되었지만 순수한 형태로는 불안정하며 수소화를 통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지금껏 발견된 평면 구조 중 오각형 기반은 황이나 셀레늄으로 가능합니다. 생명과 관련된 셀레늄의 이야기로 넘어간다면 가장 첫 시작은 아미노산에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흔히 인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라 배우곤 합니다. 지금도 편의상 많은 교과서에서 20가지의 아미노산 이름과 구조, 코드를 배우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사실은 20종을 넘는 아미노산들이 있다고 넌지시 배우기도 합니다. 21번째로 발견되어 인정된 아미노산의 핵심은 셀레늄입니다. 구조적으로 황이 잔기의 말단에 포함된 시스테인, 이와 유사하지만 산소가 위치한 세린의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셀레늄이 같은 방식으로 사용된 아미노산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린과 시스테인은 유사한 구조를 갖지만 작동 방식에서 차이를 갖습니다. 수산화 작용기를 갖는 세린은 수소 결합을 이룰 수 있어 다양한 기질 혹은 분자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인식과 제어, 반응이 필요한 효소의 활성 자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한 생물이나 효소에 세린을 완전히 비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치료제나 항생제가 개발되곤 합니다. 시스테인은 황이라는 특별한 원소가 사용되기 때문에 황과 황이 결합하는 이황화 결합이 가능합니다. 흔히 모발의 컬 등을 제어하는 원리로도 사용되며 아미노산의 단순한 사슬 결합 형태인 단백질이 접혀 기능성이 부여되도록 만듭니다. 약간의 항산화 효과도 같습니다. 21번째 아미노산인 셀레노시스테인은 산소나 황 위치에 셀레늄이 자리합니다. 이들은 셀레늄끼리의 결합은 물론이고 셀레늄 황 결합 또한 가능해 다양성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효소의 작용에도 관여하지만 매우 뛰어난 항산화 기능으로 인체를 조절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체내 산화 중 철에 의해 촉발되는 페롭토시스라는 세포 사멸 과정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셀레노시스테인 형태로 셀레늄을 함유하는 효소 GPX4가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만약 GPX4에서 셀레늄을 황으로 대체해 시스테인으로 조작을 일으키면 항산화 기능이 사라집니다. 이 경우 동물 실험에서 쥐는 신경학적 합병증으로 3주 이상 생존하지 못하게 되며 뇌에서 셀레늄을 함유한 GPX4가 부족할 때 존재하지 않는 특수 뉴런의 특정 하위 집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이 특정 유형의 인터뉴런의 출생 후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의미가 됩니다. 셀레늄이 생명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면 미생물이 셀레늄을 동화하는 과정도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껏 발견된 적 없었지만 최근 천연물에서 처음으로 검출이 성공해 셀레노 생물학에 새로운 가능성이 제안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미량의 셀레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효소가 작용해 활용하는지 감춰져 있었지만 자연이 실제로 셀레늄을 작은 분자나 당 및 2차 대사산물에 결합시키는 경로를 진화시켜 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역시나 황보다 뛰어난 항산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셀레늄 물질이 황암로보다 뛰어난 항산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반대로 산화된 셀레늄족의 환원이
황산염의 환원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의 제공을 목적한 셀레늄의 가용성은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대 및 현대 환경에서의 미생물 발생과 작동에 대한 기록을 추적하는 데 셀레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지층에서 확인되는 백금 팔라듐 광석 조각을 조사하며 셀레늄 함량에 대한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셀레늄 동위원소 정보를 미량 금속 데이터와 지층 연대와 종합해 광석의 형성과 잠재적인 미생물 프로세스를 비교합니다. 셀레늄 자체의 함량은 높았지만 동위원소 구성은 자연 샘플에서 지금껏 측정된 것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갖습니다. 이는 미생물 기원과 일치합니다. 아직 비생물학적 과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결과는 대륙 심층 생물권에서 셀레늄 의존적 미생물 활동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이 셀레늄은 소량으로는 생명에 필수적이지만 다량으로는 의외로 매우 독성이 강한 원소입니다. 인간은 하루 약 400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을 독성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 독성에 대한 극단적인 케이스는 몇몇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방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심전도와 트로포닌 평가를 시행했을 때 심전도 결과상 허혈의 징후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액 채취 시 고감도 트로포닌 T 분석 수치는 56 나노그램 퍼 리터였으나 3시간 후 대조군에서는 216 나노그램 퍼 리터로 상승해 급성 B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혹은 중증도의 셀레늄 중독에 따른 급성 심근 손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경도에서 중도에 고립된 좌전방 하행성 관상동맥 질환이 관상동맥 CT에서 나타났고 셀레늄에 의한 결과입니다. 셀레늄 중독은 특별한 해독제가 없고 원소 제거를 위해 킬레이트를 투여하면 오히려 독성이 높아지는 듯하여 선택된 치료법은 셀레늄에 대한 노출을 중단하고 자연적인 배출과 증상 완화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없는 만큼 셀레늄 과량 노출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셀레늄은 많은 식재료에 자연적으로 미량 함유되어 있어 일반적인 식사로 공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셀레늄 보충제도 판매되고 있는데 주로 아셀레늄산 소듐인 소듐 셀레나이트가 사용됩니다. 앞서 소개한 실제 케이스 역시 셀레늄 보충제의 오용으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과량의 셀레늄에 노출되면 발생하는 증상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선적으로 위장관 문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후 과도한 항산화 작용으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이 저하되며 근육 기능의 약화가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심혈관 손상이 이루어집니다. 의사 처방 없이 셀레늄 함유 보충제를 먹을 필요는 없으니 되도록 자연적인 식품 섭취로 셀레늄을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셀레늄 함유 제품은 샴푸입니다. 일반적인 샴푸보다는 비듬을 해결하기 위한 전용 샴푸에는 셀레늄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셀레늄과 황의 결합 물질인 황화셀레늄이 사용되는데 단순한 분자 구조를 그린다면 하나의 셀레늄과 두 개의 황으로 이루어진 작은 분자로 생각되지만 우리는 이미 사슬 형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황화셀레늄은 일반적인 8개 원재로 이루어진 황고리에 셀레늄이 연쇄적으로 도입된 형태로 많이 그려지는데 황화셀레늄은 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표피세포의 과분열을 억제해 비듬을 감소시킵니다. 간혹 진균류가 방출하는 분비물에 의한 표피 자극으로 비듬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셀레늄 화합물은 항진균 기능 또한 포함합니다. 특별한 구조의 셀레늄 물질과 작용으로 퀴논 유사체를 볼 수 있습니다. 퀴논은 육각형 탄소 고리에 두 개의 산소가 마주보는 위치로 이중결합한 물질인데 산소 대신 같은 16족 원소인 셀레늄이 도입되는 셀레노벤조퀴논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리듐과 배위한 복잡한 구조는 매우 강력한 항암 기능을 갖는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백금 기반 항암제로 유명한 시스플라틴과 비견되는 수준의 항암 특성을 보이는데 백금 대신 셀레늄이 사용된다면 화학요법 가격이 급격히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이 외에도 다양한 유익 기능을 하는데 세균을 사멸시키는 항균 기능과 더불어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미생물 작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셀레늄의 보건 연구 결과 발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셀레늄과 빛의 관계를 발견한 사람은 윌러비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셀레늄의 빛을 쪼였을 때 전기 전도도가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더 많은 양의 전기가 흐르는 광전 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빛과 전기는 모두 매우 빠르게 이동하며 신호 전달이나 에너지의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한 대상들인 만큼 빛과 전기를 변환할 수 있음은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의료기기로 유명한 기업 지멘스의 창업자이기도 한 베르너 폰 지멘스는 셀레늄을 이용해 빛을 검출하는 광검출 장비를 처음으로 발명합니다. 현재도 빛을 감지하는 센서의 제조에는 셀레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의 전화기는 아니지만 첫 실용적 전화기의 발명가로 유명하며 통신기업 AT&T의 시작이 되었던 그레이엄 벨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발명을 광전화기라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름 그대로 소리를 빛의 형태를 빌려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당연히 여기도 셀레늄이 가장 필수적인 원소입니다. 왠지 친숙한 느낌이죠. 바로 광통신입니다. 셀레늄 광전화기는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광섬유 통신 시스템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셀레늄이 사용되는 곳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정확한 원리까지는 알지 못하는 부분, 레이저 프린터 속 셀레늄입니다. 여러 부품 중 프린터 드럼이라 부르는 원통 형태의 부품이 셀레늄으로 만들어집니다. 앞서 소개한 광전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인쇄한 패턴을 스캐닝하며 레이저로 셀레늄 광 드럼에 같은 패턴의 빛을 가합니다. 빛이 닿으면 부분적으로 전하가 쌓여 음전하로 패터닝이 가능한데 이를 통한 정전기적인 작용으로 고운 분말가루인 토너가 패턴과 같은 형태로 달라붙습니다. 이는 곧 종이에 옮겨지고 열 처리와 함께 롤러로 누르며 인쇄가 완료됩니다. 레이저 프린터 인쇄 후 종이가 뜨거운 이유이며 쉽게 흩날리는 토너가 단단히 고정된 인쇄물로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토너에 대해 살짝 더 소개한다면 아주 작은 입자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토너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원료는 아크릴산, 스타이렌의 공중합체, 이산화규소 알갱이, 그리고 자성 나노입자로 유명한 마그네타이트입니다. 마그네타이트가 포함되는 주된 이유는 역시나 자기적 특성 때문입니다. 마그네타이트는 강자성체로 외부 자기장에 쉽게 반응하며 자성을 띠는데 이러한 특성은 프린터에서 토너를 종이 위에 정밀하게 옮겨 배치하는 작용으로 사용됩니다. 자기적 활성화된 토너 입자들은 드럼에도 더 잘 달라붙고 종이로 옮기기도 편리합니다. 비용적으로도 무난하며 내구성도 좋은 물질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황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황의 역사적 활용 중 하나가 연소를 통한 무기의 제작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마 낯선 물질이겠지만 테트라설퍼 테트라나이트라이드라는 4개의 황과 4개의 질소로 이루어진 고리형 분자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평면 구조도 옥타원과 같은 왕관형 구조도 아닌 황끼리의 상호작용이 추가된 입체 구조인데 중요한 점은 이 분자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당히 강력합니다. PETN이라 불리는 펜타 에리트리톨 테트라나이트레이트와 비슷한 수준의 폭발성을 갖습니다. 이제까지와 같이 황을 셀레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테트라셀레늄, 테트라나이트라이드 역시 존재하는 물질이며 숟가락으로 때리는 수준의 충격으로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결론입니다. 셀레늄은 달을 의미하는 원소이며 사진의 인화나 붉은 생유리, 검은 금속 표면 등 색상을 만드는 원소입니다. 인체에는 항산화 기능 등으로 필수적인 미량 원소이자 21번째 아미노산의 핵심이지만 조금만 많아져도 심각한 중독을 유발합니다. 빛을 가하면 전기 전도도가 변하는 성질을 활용해 다양한 장비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의외로 중요한 비금속 원소입니다.